할머니, 여기 돈 없으면 못 들어와요. 나가세요. 내 아들이 날 보고도 모른 척하며 내뱉더니 이제는 갑자기 왜 지난번에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요, 어머님. 10년 만에 다시 내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야기를 듣고 나서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도 많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10년 전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장례를 치른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평생 성실하게 살았지만 많은 재산을 남기지는 못했습니다. 시골에 작은 집 한 채와 논밭 몇 마지기, 그리고 적금 통장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유일한 아들 준수는 그때 32살이었습니다. 농사일을 배우긴 했으나 도시 생활을 동경하던 아이였습니다. 엄마, 저 서울 가서 사업 좀 해보려고요. 준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저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이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반으로 나눠 준수에게 절반을 줬습니다. 약 1억 원 정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남은 돈으로 계속 농사를 지으며 살기로 했습니다. 엄마, 잘 다녀올게요. 성공하면 모셔갈게요. 그렇게 말하며 떠나던 아들의 뒷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게 마지막 다정한 인사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서울로 간 준수는 처음 몇 달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했습니다. 사업 준비가 잘 되고 있다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전화는 뜸해졌고 6개월쯤 지났을 때는 한 달에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로서 걱정이 됐지만 바쁘겠거니 생각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수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1년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는데 아들의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저 다음 달에 결혼해요. 뭐라고? 준수야, 결혼을 한다고?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드디어 가정을 꾸리게 된다니요. 어떤 여자인지, 언제 만났는지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엄마가 서울로 올라갈게. 예식장이 어디니? 제가 물었을 때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 초의 정적이 이어졌고 준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결혼식에는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걸까요? 아들이 자기 결혼식에 엄마 보고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준수야. 무슨 소리야? 엄마가 왜 내 결혼식에 가면 안 되니? 처가 쪽 사람들이 많이 와요. 엄마가 오시면 창피해요. 창피하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농사 짓는 시골 엄마가 창피하다는 겁니다. 낡은 옷을 입고 거친 손을 한 엄마가 부끄럽다는 뜻이었습니다. 준수야, 엄마가 그렇게 창피하니? 죄송해요. 장인어른이 의사고 장모님도 교수예요. 그쪽 친척들도 다 서울에서 잘 사는 분들이고요. 엄마가 오시면 제가 힘들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싶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아들 하나 잘 키우려고 애썼는데 이게 대접인가 싶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고 했으나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새 인생을 시작하는데 엄마가 짐이 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집안에만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으나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이 행복하기만을 바랐습니다. 설령 엄마를 부끄러워한다 해도 좋은 여자 만나서 잘 살기만 하면 된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 후로 준수와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제 생일에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마치 세상에 아들이 없는 것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으나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2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살던 동네에 재개발 소식이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골 마을까지 재개발이 된다니요. 면사무소에서 나온 직원이 보상금 이야기를 했을 때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르신, 이 집과 땅을 합치면 보상금이 약 5억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5억이라는 돈은 제 인생에서 상상도 못 해본 금액이었습니다. 보상금을 받고 나서 한동안은 멍하니 통장만 들여다봤습니다. 5억이라는 숫자가 적힌 통장을 보고 있으면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새로 이사간 곳은 읍내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집을 사고 남은 돈으로 뭘 할까 고민하던 중에 농협에서 버섯 재배 교육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전부터 버섯 농사에 관심이 있었던 터라 망설임 없이 교육을 신청했습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느낀 건 이 일이 적성에 맞는다는 거였습니다. 강사님께서 요즘은 버섯 수출도 활발하고 제대로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은 돈 3억을 모두 투자해서 버섯 재배 시설을 갖췄습니다. 주변에서는 나이 들어서 무슨 사업이냐며 말렸으나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떠났고 이제 제게 남은 건 제 인생뿐이었으니까요.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체크하고 버섯 하나하나를 정성껏 키웠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으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일한 덕분인지 수확한 버섯의 품질이 좋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농협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일본 바이어가 제 버섯을 보고 수출 계약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첫 수출이 성공하면서 일이 술술 풀렸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국내 대형마트에서도 납품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 직원 2명을 고용했습니다. 3년 차가 되었을 때는 시설을 2배로 확장했고 5년 차에는 작은 공장까지 세웠습니다. 버섯을 가공해서 파는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버섯분말, 버섯차, 버섯황 같은 제품들이 잘 팔렸습니다.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천만 원, 그 다음에는 몇 억, 그리고 어느새 수십억이 통장에 쌓였습니다. 재투자도 했고 부동산도 샀습니다. 읍내에 작은 건물 하나를 샀고 그 다음에는 더 큰 건물을 샀습니다. 농지도 계속 사들였습니다. 10년이 흐른 지금 제 자산은 대충 계산해도 200억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성공했으나 마음 한구석은 항상 허전했습니다. 밤에 혼자 집에 앉아 있으면 자꾸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준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아이는 낳았을까요? 며느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궁금한 게 한둘이 아니었으나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전화번호도 바뀌었는지 예전 번호로 걸면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읍내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옛날 동네에 살던 김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에 차 한잔하자고 했습니다. 다방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김아주머니가 준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나저나 준수 엄마, 준수, 요즘 어떻게 지내? 소식 들어? 아니요,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어요. 제가 씁쓸하게 대답하자 김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그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준수 요즘 많이 힘들다던데.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 힘들다는 말에 다른 건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준수한테 무슨 일 있어요? 내가 며칠 전에 우연히 준수 장모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준수가 요양병원 사업을 했다가 망했대. 불법으로 운영했다가 걸려서 큰일 났다던데. 지금은 장모 집에 얹혀 살면서 눈치 보며 산다더라. 김아주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다니요. 게다가 처가 식구들한테 구박받으며 산다니요. 엄마로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저를 버렸어도 창피하다고 했어도 결국 제 아들인데 말입니다. 요양병원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서울 강서구 쪽이라던데. 정확한 주소는 나도 몰라. 집에 돌아와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생각에 밤새 뒤척였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는 걸 보면서 결심했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아들 얼굴을 보고 싶다고요. 10년 동안 가슴에 묻어뒀던 그리움이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한 번만 보자. 멀리서라도 얼굴만 보고 오자. 이렇게 마음먹으니 조금 편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직원들에게 며칠 쉬겠다고 말하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강서구에 있는 요양병원들을 검색했습니다. 준수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몇 시간을 검색한 끝에 드디어 찾았습니다. 밝은 요양병원, 대표자 이름이 이준수로 되어 있었습니다. 주소를 적어두고 운전기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사 일이 커지면서 전속 운전기사를 고용한 지 2년쯤 됐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서울 좀 다녀와야겠어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몇 시에 출발하시겠습니까? 새벽 5시에 출발하죠. 전화를 끊고 나서 옷장을 열었습니다. 명품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샤넬, 에르메스, 구찌 같은 옷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서 하나씩 사모은 것들입니다. 옷들을 하나씩 꺼내보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문득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결혼식에 오지 말라던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농사 짓는 시골 엄마가 창피하다던 그 말이 아직도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났으니 아들 마음이 달라졌을까요? 세월이 흐르고 세상 풍파를 겪으며 엄마의 소중함을 깨달았을까요? 혹시 그때보다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면 받아줄까요? 그러다 옷장 구석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10년 전에 입던 낡은 옷들을 꺼냈습니다. 색이 바랜 남색 점퍼와 헌바지, 그리고 낡은 운동화까지 찾았습니다. 이 옷들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집을 나가던 날 입고 있던 옷이었습니다. 그래, 이 모습으로 가자. 10년 전 그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말이다. 아들아, 엄마는 여전히 그때 그 엄마란다. 너가 창피해하던 바로 그 시골 엄마 말이야. 10년이 지났어도 내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면 어쩔 수 없지. 엄마는 이 모습 그대로 널 만나러 갈 거야.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 거다.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이 어떨지 궁금했습니다. 많이 변했을까요? 힘들게 지낸다니 살은 빠지지 않았을까요? 손자나 손녀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혹시 또다시 창피하다며 외면하면 어쩌죠? 그 상처를 다시 견딜 수 있을까요? 새벽 5시 운전기사가 집 앞에 차를 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벤츠 최신형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낡은 옷을 입은 제 모습이 어색했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 10년 전에 쓰던 낡은 천 가방을 들었습니다. 손에는 반지도 시계도 빼고 나왔습니다. 완벽하게 가난한 시골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차에 타면서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요양병원 근처에 도착하면 차는 좀 떨어진 곳에 세워두세요. 제가 걸어갈 테니까요. 네. 사장님, 왜 그러십니까?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운전기사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평소에 제가 이런 낡은 옷을 입는 걸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니에요. 개인적인 일이라서요. 혼자 가야 해요. 그리고 절대 차에서 내리면 안 됩니다. 제가 연락할 때까지 차 안에서 대기하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운전기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서울까지는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차 안에서도 계속 아들 생각만 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걸어야 할까요? 그냥 보고만 와야 할까요? 아니면 용기를 내서 말을 걸어볼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아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준다면 그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엄마가 이제 가난하지 않다고 200억 자산가가 됐다고 말입니다.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 돌아와야 할까요? 아들이 힘들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엄마니까요. 오전 8시쯤 강서구에 도착했습니다. 요양병원은 큰 길에서 조금 들어간 곳에 있었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었으나 페인트가 벗겨지고 간판도 낡아 보였습니다. 사업이 어렵다더니 건물 상태만 봐도 알 것 같았습니다. 1층 유리창 너머로 안이 들여다 보였습니다. 환자는 몇 명 안 보이고 직원들만 몇 명 있었습니다. 여기서 세워주세요. 저기 커피숍 앞에 대기하고 계세요. 절대 차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사장님, 연락 주시면 바로 오겠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시면 바로 전화 주세요. 운전기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으나 고개만 끄덕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요양병원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10년 만에 아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건물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야 할까요? 그냥 돌아가야 할까요? 심호흡을 크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 얼굴 한 번만 보고 가자. 그렇게 마음먹고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오래된 소파 몇 개와 낡은 접수대가 전부였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벽에는 요양병원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구석에는 먼지가 쌓인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접수대 뒤에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명품 가방을 옆에 두고 있는 걸 보니 며느리인 것 같았습니다. 사진으로도 본 적 없는 며느리였으나 분위기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만한 표정에 콧대가 높아 보였습니다. 손톱은 길게 깎아 화려한 네일아트를 했고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양병원 직원이라기보다는 귀부인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안으로 들어서자 며느리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옷차림을 본 며느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마치 쓰레기를 보듯이 말입니다. 코를 찡긋하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 표정에서 이미 저를 무시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 말투가 무척 무례했습니다. 존댓말을 쓰긴 했으나 억양이 반말처럼 들렸습니다. 마치 귀찮은 사람을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 이 요양병원 원장님 계신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책상에 놓인 손톱을 보며 대충 대답했습니다. 원장님은 바쁘세요, 할머니. 여기 입원하시려고요? 근데 여기 비용이 만만치. 아는데 돈은 있으세요?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돈부터 물어보다니요.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사람을 돌보는 요양병원에서 할 말인가 싶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원장님이 누구신지 한 번만 뵙고 싶어서요. 아니, 그러니까요. 할머니 여기 입원비가 한 달에 300만 원이에요. 그 돈 있으세요? 없으면 다른 데 알아보세요. 여기는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니거든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간호사들도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돈 없는 시골 할머니라고 생각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 태도에서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는 천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내 시어머니인데 이렇게 무시를 해? 지금 당장 정체를 밝히고 싶었습니다. 주머니 속 명함이 만져졌습니다. 이걸 꺼내서 던져주고 싶었습니다. 회장 명함을 보면 얼마나 놀랄까요? 땅을 치며 후회할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그런데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먼저 봐야 했습니다. 10년 만에 만나는 아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더 초라하게 행동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원장님 얼굴 한 번만 봐도 될까요? 아유, 참나 할머니 진짜 왜 이러세요? 정신이 온전하신 거예요? 여기 치매 환자 오는 데 아니에요. 며느리가 짜증스럽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 순간 복도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쪽 복도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내 아들 준수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살이 많이 빠져서 뺨이 푹 꺼져 있었고 눈가에 주름도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으나 구겨져 있었고 구두도 낡아서 뒤축이 닳아 있었습니다. 10년 전 패기 넘치던 아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시끄러워서 일이 안 되잖아. 준수가 며느리에게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도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당당하지 않고 어딘가 주눅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1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준수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저를 알아본 게 분명했습니다. 입술이 약간 떨렸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도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제 심장도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들아, 엄마다. 엄마가 왔어. 그렇게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준수야 라고 부르고 싶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내 아들인데 어찌 안 반가울 수 있겠습니까? 준수야, 그래도 엄마를 반갑게 맞아줄 거지? 힘들다며? 엄마가 도와줄게. 이제 괜찮아. 속으로 이런 말을 하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맺히려고 했습니다. 아들도 분명 저를 알아봤을 겁니다. 이제 달려와서 엄마라고 부르겠죠? 10년 만에 다시 만난 모자의 감동적인 상봉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준수의 표정이 이상하게 굳어갔습니다. 저를 알아본 눈빛이 당황으로 바뀌더니 곧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고개를 휙 돌리며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분 뭐래? 돈도 없으면서 자꾸 원장님 만나게 해달래요. 진짜 미치겠어요. 며느리가 투덜거렸습니다. 준수는 저를 다시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반가움도 그리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이 말입니다. 할머니, 여기는 입원비를 선납해야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300만 원 준비하실 수 있으세요? 준수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감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무적이고 차가웠습니다. 마치 10년 전 결혼식 때 그 목소리 그대로였습니다. 엄마, 창피해요. 그때 그 말투와 똑같았습니다.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저를 보고도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알아봤는데 말입니다. 눈빛이 흔들렸던 걸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없는 사람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준수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으나 조용한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수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빠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할머니 혹시 오빠 아는 사람이에요? 며느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준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얼굴이 빨개졌다가 하얗게 질렸다가 반복했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분 모릅니다, 할머니. 혹시 저를 아시나요? 준수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모른다고 잡아댔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전에도 버려졌는데 오늘 또다시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 눈앞에서 당당하게 말입니다. 저는 그냥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어서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으나 참았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이상하시네. 우리 오빠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혹시 사기꾼 아니에요? 돈 뜯어내려고 하는 척하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 말에 준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말이 맞을 수도 있겠네. 요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기꾼들 많다잖아. 그러게요, 할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빨리 나가세요. 며느리가 팔짱을 끼고 경고했습니다. 준수는 고개를 돌려 복도 쪽을 바라보며 저를 외면했습니다. 제 존재를 지우려는 듯이 말입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아들이 엄마를 사기꾼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창피해서 모른 척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저는 창피한 엄마였습니다. 저기, 정말 잠깐만이라도. 할머니 진짜 왜 이러세요? 지금 영업방해 하시는 거예요. 나가세요. 안 나가시면 진짜 경찰 불러요. 며느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간호사들이 수군거리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상한 할머니가 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준수는 여전히 고개를 돌린 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준수야. 엄마야. 엄만데. 제가 다시 한번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큰 목소리로 말입니다. 준수의 등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엄마? 오빠한테 엄마가 있었어요? 며느리가 준수를 돌아봤습니다. 준수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 할머니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것 같아. 너한테 엄마 없어 돌아가셨다고 결혼 전에 말했잖아. 준수가 거짓말을 또 했습니다. 엄마가 죽었다고 말입니다. 저는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죽은 사람 취급을 당하다니요. 오빠, 진짜 이 할머니 모르는 거 맞죠? 왜 자꾸 엄마래요? 며느리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 우리 엄마는 내가 25살 때 돌아가셨어. 장례식도 치렀고, 여보,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어? 준수가 며느리를 안심시키듯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살아서 여기 서 있는데 죽었다고 우기다니요. 며느리를 감싸 안으면서 엄마는 외면하다니요. 할머니, 저는 정말 모르는 분입니다. 혹시 치매가 있으신 건 아니세요? 아들 찾으러 다니시는 거면 경찰서 가보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준수가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발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엄마를 위협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도 자식 키워본 엄마입니다. 아들 눈빛을 모를까 봐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준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정말 모릅니다, 여보. 미안한데 할머니 좀 모셔드려. 준수가 며느리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손톱이 팔에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으나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나가세요. 여기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우리 오빠 엄마 진짜 돌아가셨어요. 제사도 지내요. 할머니가 지금 죽은 사람 행세하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비아냥거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고 했으나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문 쪽으로 밀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시고요. 진짜 아들 찾으시려면 경찰서 가세요. 여기는 요양병원이에요. 정신병원 아니고요. 제발, 제발 한 번만. 제가 애원했습니다. 준수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아들인데 이렇게 헤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준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복도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등을 보이며 멀어지는 모습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준수야. 이준수. 엄마 목소리 정말 모르겠니? 제가 소리쳤습니다. 목이 쉬도록 외쳤습니다. 준수의 발걸음이 잠깐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릴까 싶었습니다. 혹시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그런데 준수는 더 빠르게 걸어 사라졌습니다. 아이고 시끄러워.
할머니 진짜 나가세요. 안 나가시면 진짜 경찰 부를 거예요. 며느리가 저를 밀어냈습니다. 로비 문 밖으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으나 간신히 버텼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며느리가 안에서 문을 잠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며느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게 보였습니다. 밖에 서서 멍하니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 내 아들이 있습니다. 10년 만에 만났는데 또다시 버림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했습니다. 죽은 사람 취급까지 당했으니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건물 옆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으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평생 농사 지으며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게 죄인가요? 가난하게 산 게 잘못인가요? 명품 옷을 못 입은 게 창피한 일인가요? 아들 하나 잘 키우려고 악착같이 살았는데 이게 대접인가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운전기사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대로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이렇게 화창한 날에 이런 일을 겪다니요.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때 3층 창문에서 누군가 저를 내려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준수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얼굴 표정은 잘 보이지 않았으나 분명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저렇게 보고 있으면서 왜 나오지 않는 거죠? 창문 너머로 엄마가 우는 걸 보면서 왜 가만히 있는 거죠? 10년 전에도 버렸는데 또 버리는 거죠?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주머니 속 명함을 만졌습니다. 이제 알려줄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어떤 사람이 됐는지 말입니다. 너를 도와주려고 왔다가 이런 꼴을 당했으니 이제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운전기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요양병원 앞으로 오세요, 바로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1분도 안 돼서 벤츠가 도착했습니다. 최신형 벤츠 마이바흐였습니다. 은색 차체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번호판도 특별한 번호였습니다. 운전기사가 공손하게 뒷문을 열어줬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차에 타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3층 창문을 올려다봤습니다. 준수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습니다. 입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렇지, 이제야 보이니? 엄마가 벤츠를 타고 왔다는 게.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밝은 그룹 회장 박순자. 저를 상징하는 명함이었습니다. 명함을 창문 쪽으로 들어 보였습니다. 글씨가 보일 리 없으나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창문에 서 있던 준수가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아마 아래로 내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벤츠를 보고 나서야 움직이는군요.
초라한 엄마였을 때는 모른 척 하더니 이제는 달려오는 겁니다. 비참했습니다. 내 아들이 이런 사람이었다니요. 요양병원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준수가 헐레벌떡 뛰어나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벤츠를 본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기요 할머니. 준수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 타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잠깐만요. 제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준수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제 팔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피했습니다. 준수의 손이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저를 지키려는 듯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장님을 함부로 만지지 마십시오. 운전기사의 단호한 목소리에 준수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며느리는 입을 떡 벌린 채 저를 쳐다봤습니다. 사장님이라는 말에 당황한 게 역력했습니다. 어머님이시죠? 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제 와서 어머님이라고 부르는군요. 아까는 모른다고 했으면서 말입니다. 죽었다고 했으면서 말입니다. 벤츠를 보고 나서야 어머님이 됐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준수를 바라만 봤습니다. 차갑게 감정 없이 말입니다. 준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눈물이 진심일까요? 아니면 돈을 보고 흘리는 눈물일까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너무 오랜만이라. 준수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못 알아봤다고요? 거짓말입니다. 분명히 알아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던 걸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다만 알고도 모른 척한 겁니다. 창피해서 말입니다. 오빠, 이분이 정말 어머님이세요?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까 그 오만한 태도는 어디 가고 없었습니다. 준수는 대답하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들어오세요. 말씀 좀 나눠요. 제발요.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준수가 애원했습니다. 무릎을 꿇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볼 것도 들을 것도 없었습니다. 차에 타려고 했습니다. 엄마,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요. 준수가 소리쳤습니다. 결국 본색이 나왔습니다.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과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였습니다. 벤츠를 보고 엄마한테 돈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 이제 도와달라는 겁니다. 저 지금 정말 힘듭니다. 요양병원이 망해가고 있어요. 빚도 너무 많고요. 장인어른한테 매일 구박받고 살아요. 처가 식구들이 저를 쓰레기 취급해요. 엄마,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준수가 울먹였습니다. 진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불쌍해 보였습니다. 엄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내 아들인데요. 저렇게 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흔들리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10년 전에도 버렸고 오늘도 버렸습니다. 2번이나 똑같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3번째는 없어야 합니다. 엄마,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도와주시면 제가 다 갚아드리게요. 요양병원만 살려주시면 열심히 일해서 꼭 갚겠습니다.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준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돈 이야기만 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형식적이었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돈 달라는 거였습니다. 10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살았으면서 말입니다. 며느리도 뒤늦게 정신을 차렸습니다. 제 앞으로 다가와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님을 못 알아뵙고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까 저를 문 밖으로 내쫓던 그 며느리였습니다. 돈 없으면 나가라고 했던 그 입으로 이제 어머님이라고 부릅니다. 벤츠를 보고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역겨웠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에 오셔서 편히 쉬세요. 제가 정성껏 모실게요.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요. 이렇게 헤어지시면 안 됩니다. 며느리가 저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운전기사가 또 막아섰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허공을 잡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황과 수치심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사장님, 타시겠습니까? 운전기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가 몸을 감쌌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창문 너머로 준수와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준수는 차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고 며느리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준수를 봤습니다. 차를 따라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며 뛰었습니다. 입모양으로 어머님, 어머님하고 부르는 게 보였습니다. 차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준수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결국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운전했습니다. 휴지를 뒤로 건네주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받아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엔진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높은 빌딩들,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 복잡한 도로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밝은 그룹 회장 박순자. 이 명함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습니다. 200억 자산이 뭐가 대단한가 싶었습니다. 아들 하나 제대로 사랑받지 못하는데 말입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준수일 게 분명했습니다. 어떻게든 연락처를 알아낸 모양이었습니다. 전화가 계속 왔습니다. 10통, 20통, 30통. 결국 전화기를 꺼버렸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저녁 때였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네, 수고하셨어요. 집에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으나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전화기를 다시 켰더니 문자가 100통이 넘게 와 있었습니다. 모두 준수였습니다. 하나하나 읽어봤습니다. 어머님,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 제가 미쳤었습니다. 돈 때문에 정신이 나갔었어요. 어머님, 저 좀 도와주세요. 다음 주까지 3억을 갚아야 해요. 문자를 읽으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과하는 척 하더니 결국 돈 이야기로 끝나는군요. 3억이 필요하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통장을 들고 달려갔을 겁니다.
내 아들이 힘들다는데 엄마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 준수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를 모른다고 잡아떼던 차가운 눈빛, 벤츠를 보고 나서야 달려오던 뻔뻔한 모습, 돈 달라고 애원하던 그 추한 얼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전화는 계속 왔습니다. 하루에 50통씩 걸려왔습니다. 문자는 100통이 넘었습니다. 점점 내용이 절박해졌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전화 한 번만 받아주세요. 어머님,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채권자들이 매일 찾아와요. 어머님, 장인어른이 저를 쫓아내려고 해요. 갈 곳이 없어요. 어머님, 이러다 진짜 죽겠어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문자를 지우지 않고 모아뒀습니다. 하나하나 읽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흔들리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지금 도와주면 또다시 이용당할 게 뻔했습니다. 돈만 받으면 다시 연락을 끊을 겁니다. 10년 전처럼 말입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문자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매정한 분이었습니까? 저를 이렇게 버리시려고요? 10년 동안 연락 안 한 건 죄송하지만 그래도 저는 어머님 아들입니다. 어머님이 돈이 그렇게 많으시면 아들 좀 도와주시는 게 어렵습니까? 결국 돈만 아끼시려는 거죠? 아들이 죽든 말든 상관없으시다는 거죠? 문자를 읽으며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결국 본색이 나오는군요. 사과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원망을 합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엄마를 매정하다고 합니다. 돈만 아낀다고 합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그날 저녁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변호사 선임해 주세요. 제일 유능한 분으로요. 무슨 일이십니까, 사장님? 유산 정리 좀 하려고요.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큰 로펌이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변호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박순자 회장님이시죠?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유산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편찮으신 겁니까? 아니요, 건강합니다. 다만 제 재산을 어디에 쓸지 미리 정해두고 싶어서요. 혹시 상속인이 계십니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준수라고 합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펜을 들었습니다. 그럼 아드님께 상속하시는 걸로. 아니요. 제 말에 변호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제 재산은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구하원, 양로원, 장애인 시설 같은 곳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아들한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을 겁니다. 회장님, 그러시면 아드님과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해 주세요. 법적으로 문제없게 만들어 주세요.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제 전 재산 200억을 여러 복지시설에 나눠 기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 이준수는 상속에서 제외한다고 명확히 적었습니다. 서명을 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너무 가혹한 걸까요? 아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2번이나 엄마를 버린 아들한테 제 재산을 줄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는 게 낫습니다. 회장님, 혹시 아드님께 이 사실을 알리시겠습니까?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했습니다. 알려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르게 둘까요? 알려주세요. 직접 전하고 싶습니다. 그날 밤 준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밝은 요양병원으로 가겠다. 할 말이 있다라고. 문자를 보내고 1시간도 안 돼서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오시는 겁니까? 감사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준수의 기쁨이 문자에서 느껴졌습니다. 분명 돈을 주러 온다고 생각할 겁니다. 3억을 가져온다고 기대하겠죠. 착각하게 놔뒀습니다. 내일 직접 보여주면 됩니다. 다음 날 제대로 준비하고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초라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과 에르메스 가방을 들었습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했고 손에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꼈습니다. 머리도 미용실에서 단정하게 손질했습니다. 완벽한 재벌 회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벤츠가 요양병원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멀리 세우지 않고 정문 바로 앞에 당당하게 세웠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요양병원 안에서 준수와 며느리가 달려나왔습니다. 어머님, 오셨습니까? 준수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며느리도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지난번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준수는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었고 며느리는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저를 맞이하려고 준비한 게 역력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안에 준비해뒀습니다. 준수가 제 가방을 들어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준수의 손이 허공을 잡았습니다.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손을 걷었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탁자에 과일과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비싼 과일들이었습니다. 샤인머스켓, 딸기, 멜론 같은 것들이 수북했습니다. 분명 저를 위해 급하게 준비한 겁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편하게 앉으시고요. 준수가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앉았습니다. 준수와 며느리가 맞은편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차 드실래요? 커피 좋아하세요? 며느리가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준수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어머님, 지난번에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요. 요양병원 일도 힘들고 비톡축도 받고 해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준수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정말 죄송해요. 그날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어머님을 못 알아보고 실례를 많이 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 가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준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분명 돈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뭡니까? 내가 꼭 봐야 할 서류다. 서류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준수가 황급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며느리도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준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며느리의 얼굴도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유언장이다. 내가 죽으면
내 재산 200억을 모두 사회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야. 너한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겠다.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준수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며느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200억이요? 어머님이 200억이나 가지고 계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준수는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왜 갑자기 이러십니까? 갑자기? 10년 전에 내가 엄마를 버렸을 때는 갑자기가 아니었니?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했을 때는? 지난주에 날 보고도 모른 척했을 때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미안해서 사과하는 거니? 아니면 돈 때문에 사과하는 거니? 어머님, 대답해봐라. 내가 가난한 시골 할머니였으면 오늘도 이렇게 반겼을 것 같으니? 준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오빠도 잘못을 인정했잖아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정말 힘들어요. 3억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꼭 갚을게요. 역시나 돈 이야기였습니다. 며느리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으나 가짜였습니다. 돈을 받아내려는 연기였습니다. 3억? 200억 중에 고작 3억이면 적은 돈 아니니? 왜 안 주겠니? 제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준수와 며느리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그럼 주시는 겁니까? 아니다, 단일원도 안 준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준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그럼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채권자들이 매일 찾아와서 협박해요. 장인어른은 저를 쫓아내려고 해요. 갈 곳도 없어요. 준수가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목에 핏줄이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10년 전에 엄마를 버렸을 때 엄마 기분이 어땠을 것 같니? 지난주에 날 보고도 모른 척했을 때 내 가슴이 얼마나 아팠을 것 같니? 한번 생각해봤니? 그건 너는 엄마가 창피했다며? 농사 짓는 시골 엄마가 부끄러웠다며? 좋아, 이제 엄마는 창피하지 않아. 200억 자산가야 회장이야. 그래서 이제 엄마라고 부르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으나 참았습니다. 지금 울면 안 됩니다. 어머님, 제발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준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며느리도 따라서 절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머리를 조아리며 빌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저희 살려주세요. 3억만 빌려주세요. 아니, 1억만이라도요. 보기 처참했습니다. 내 아들이 저렇게 무릎을 꿇고 비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엄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저렇게까지 빌면 도와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했습니다. 지금 도와주면 어떻게 될까요? 돈만 받으면 또 연락을 끊을 겁니다. 10년 전처럼 말입니다. 엄마가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겁니다. 그런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어나라. 차갑게 말했습니다. 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엄마라고 부르지 마라. 너는 10년 전에 이미 엄마를 버렸어. 결혼식에도 안 오라고 했잖니. 지난주에는 죽었다고까지 했고. 그럼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죽은 사람한테 돈을 달라고 하니? 어머님, 그건 제가 잠깐 정신이
정신이 나갔다고? 10년 동안 계속 정신이 나가 있었니? 명절에도 연락 안 하고, 엄마 생일에도 연락 안 하고,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왔잖니? 그게 정신이 나가서 그런 거니? 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진짜 아들인데 이렇게 버리시면 어떡해요?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그 피가 진한 아들이 엄마를 2번이나 버렸는데? 제가 며느리를 쏘아봤습니다. 며느리가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너희 둘한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명함이 준수 앞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내 엄마야. 밝은 그룹 회장. 박순자버섯 재배 사업으로 시작해서 200억 자산가가 됐어. 10년 동안 악착같이 일해서 이만큼 왔어. 내가 버린 그 시골 엄마가 말이야. 준수가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대단하니? 아들한테 사랑받지 못하는데 200억이 뭐가 중요하니? 내 아들이 날 창피해하는데.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어. 내 아빠 죽고 나서 너 잘 키우는 게 유일한 목표였어. 내가 잘 되는 게 엄마 행복이었어. 근데 너는 그런 엄마가 창피했구나. 엄마 얼굴이 부끄러웠구나. 어머님. 아닙니다. 이제 됐어. 엄마는 더 이상 내 인생에 없는 사람이야. 너도 엄마 인생에 없는 사람이고 오늘로 우리 인연은 끝이다. 제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준수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제발요. 가지 마세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창문 너머로 준수가 뛰어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준수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백미러로 봤습니다. 준수가 주저앉아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점점 작아지더니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운전기사가 휴지를 건네주었습니다. 고맙다고 말하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언장대로 진행해 주세요. 제 재산은 모두 복지 시설에 기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었습니다.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우리 준수 잘못 키운 것 같아요. 엄마를 이렇게 버리는 아이로 키웠어요. 미안해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 후로 준수에게서 연락이 계속 왔습니다. 매일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2달쯤 지나자 완전히 끊겼습니다. 소식을 들어보니 요양병원은 결국 문을 닫았고 준수는 처가에서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며느리와도 이혼 직전이라고 했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돕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남남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가끔 그리울 때가 있었습니다. 어린 준수가 생각날 때가 있었습니다. 엄마 손잡고 걷던 그 작은 손이 그리웠습니다.
엄마, 엄마하고 따르던 그 목소리가 그리웠습니다. 그런데 그건 추억일 뿐이었습니다. 지금의 준수는 그때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돈만 보는 사람이 됐습니다. 엄마를 창피해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회사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버섯 공장을 한 곳 더 지었고 수출도 늘렸습니다.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합니다. 명절 때마다 보너스를 두둑이 주고 어려운 직원이 있으면 도와줍니다. 그게 제 새로운 가족입니다. 복지시설에 기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달 1,000만 원씩 고아원에 보냅니다. 양로원에도 보냅니다. 장애인 시설에도 보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게 제 삶의 의미가 됐습니다. 제 돈이 준수한테 가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가끔 후회가 될 때도 있습니다. 너무 냉정했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고 믿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은 엄마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식 때문에 상처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잘한 걸까요? 아니면 너무 가혹했을까요? 이 채널은 여러분 같은 시청자분들의 응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